이제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한 주 경기 침체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미국 증시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 산타랠리를 기대하셨던 투자자분들에겐 참 긴 빠지는 한 주였는데 네. 이 조정 좀 지속이 될까요? 시장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다시 큰 폭의 하락장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2.8% 하락을 했고 S&P 500이 3.4%, 나스닥은 4%나 하락을 했고요. 또 중소형주 러셀 2000 지수는 5%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큰 폭의 하락으로 전환이 됐던 이유를 보시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금요일 날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럼 우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의 숫자를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면요. 지금 전달 대비해서 0.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숫자 곱하기 12 하면은 3.6%니까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이게 원래 예상치가 0.2%였기 때문에 그 숫자보다 높았다라는 게 문제였고요. 또 더 중요했던 것은 이제 근원 PPI였는데 이 숫자가 0.4%포인트나 올라가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다 보니까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더 중요했던 부분은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이 장단기 금리차라고 하죠. 다들 들여다보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1980년대 이후에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10년 마이너스 2년, 10년 마이너스 3개월 두 개 다 마이너스 0.7에서 마이너스 0.8%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경기 침체가 향후 16개월, 17개월 뒤에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라는 가정을 하고 과거의 역사와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미국의 경기 침체의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한 10개월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11차례 정도 있는데요. 1950년대 이후에 이 11차례 중에서 10차례가 다 이 경기 침체가 있는 기간에 지수의 바닥이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내년도에 다시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면 그때의 저점이 지금 보고 있는 저점 10월달 저점보다 더 낮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전체적인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 12개월 전, 6개월 전에 이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또한 경기 침체가 지나고 나서의 상승폭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전 저점까지 돌파를 하면서 하락하는 장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계속적인 어떤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우려성은 상존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락장은 짧다. 그리고 내년 바닥은 아무리 떨어져도 올해 10월 저점 수준 위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반론을 살짝 해볼게요. 지난주 나스닥 4% 하락이 우려스러웠던 게 기존에 우리가 몰랐던 경기 침체 우려가 갑자기 부각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투심이 위축된 건데 이번 주도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뭔가 하나라도 또 삐끗하면은 시장은 심술을 부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경기 침체 우려는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 나왔던 숫자들 중에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확실시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우선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유동성을 회수를 하는 구간에서 대출 증가율이 높게 유지가 되니까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고 경제 성장률은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어지긴 했어요. 지난주의 숫자를 보시면은 은행의 대출 증가율 추이가 미국의 11.7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일 경우에는 경기 침체로 바로 접어들지는 않아요. 또 총 여신 나누기 총 예금 비율을 보시면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전 고점이었던 106% 도달할 때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경기 침체가 당장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근데 왜 걱정스럽냐면 지금 티어 1 캐피탈이라고 해서 BIS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권의 자기 자본 비율이에요.
자, 이 숫자가 높아야지만 대출 증가율을 유지시킬 수 있는데 이 숫자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13.4%로서 전분기의 14.9%보다 훨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대출 증가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는 부분이 몸살이기가 일어나는 데까지는 은행의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과거에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시기들의 숫자보다는 훨씬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은행권은 대출은 해줄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대출을 해주는 속도가 더디어진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경기 둔화가 일어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시장의 흐름이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지속되겠지만은 경기 침체가 빠르게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투자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실적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거든요. 내년도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지금 올해를 보시면은 실적이 계속해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큰 폭의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의 경기 침체를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숫자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요. 3, 4분기의 실적 발표 내용을 보시면은 전체 기업들, S&P 500 기업들 중에서 70% 이상이 EPS와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또 이익 증가율이 2.5%가 나왔고요. 매출 증가율은 자그마치 10.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숫자만 보고 있으면 참 괜찮은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년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내년도 숫자가 이익 증가율이 3.3% 정도 죄송합니다. 이익 증가율이 5.5% 정도 될 것이고요. 매출 증가율이 3.3%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숫자는 작년 대비해서 이익은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고요. 근데 매출은 거의 70% 이상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 둔화가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숫자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냐면 2023년 숫자를 보시면은 매출 증가율은 예상치보다는 높을 것 같아요. 아마도 5, 6%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대신에 마진을 너무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예상보다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 증가율은 오히려 5%가 아니라 0%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에 있어서는 실적을 엄청나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네. 대신에 실적이 그렇게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이미 벌써 시장은 많이 빠져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익은 올해 늘어나고 내년에도 빠지진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시장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년의 저점, 만약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둔화가 일어나면서 이 숫자로 봤었을 때 현재의 11개월 PER이 한 17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평균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또 펀더멘탈적인 숫자로서 계산을 좀 해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내년의 이익 증가율 아까 말씀드렸듯이 0%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예상보다 낮다라고 생각하고 금리가 5%로 급등을 다시 한다라고 계산을 하고 적정 가치를 내년에 구해보면은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다 지금 지수 대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전 저점을 테스트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하락은 할 수 있거나 상승을 못할 수는 있으나 변동성 장세로 나타날 것이지 계속 급락장이 나타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금리가 오히려 3.5% 수준으로서 낮아지는 숫자, 지금 현재 숫자에서 계속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컨센서스 이익대로 이익이 나타난다라고 예측을 했었을 때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수들이 23%에서 38%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마이너스 그렇게 크지 않고 정말 좋게 봤었을 때는 플러스 20에서 40%라면 충분히 지금 시장은 도망가기보다는 어쨌든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나리오별로 이제 이럴 때는 이럴 것이다, 저럴 때는 저럴 것이다. 이제 한번 시나리오별로 예측을 하는 거고 이제 우리 시장은 대응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단의 영역이 아니라 네. 그만큼 이제 투자 전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진국과 지금 신흥국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네.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네. 자, 올해 초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런 모델을 돌려봤었을 때 다우존스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올해 한 해를 보시면은 다우존스의 매력도가 높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익률이 나쁘진 않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똑같은 시점으로서 계산을 해봤었을 때 어떤 지수들이 지금 매력이 있게 나타나는지를 들여다보면은요. 선진국으로 보시면은 나스닥 100과 나스닥 그리고 영국 푸찌, 독일 닥스가 가장 매력이 높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선진국에 있어서 이 4개의 지수에 초점을 맞추고요.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약 70% 정도를 투자를 한다. 65에서 70% 정도를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흥국으로 놓고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면 한국과 대만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이 중국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30에서 35%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올해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던 지수들 상대적으로 내년도의 매력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업종별 매력도도 정말 짧게 한번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네, 자 업종별로 보시면은 저희는 계속해서 이 반도체, AI, 자동화 이런 쪽에 있는 IT 부분,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전기차 부품 쪽을 70% 정도 가져가고요. 그리고 가치주 영역인 천연가스, 고유에너지, 원자재, 금융, 소비 이 안에서 여행, 주택 부분을 10% 이렇게 해서 30% 정도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 안에서 대표적인 ETF의 매력도를 본다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10개 기업 ETF들을 보시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바이오, 전기차 부품들, 반도체 쪽이 매력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